그림이 얻어지는데 분석을 하면 항상 그래프가 얻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X축은 온도고요. Y축은 열 흐름이에요. dT분의 dQ. 시간에 따라서 열 흐름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열이 계속 동일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열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없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다가 TG가 도달해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열을 막 흡수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온도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열이 어떻게 돼야 된다?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열이 들어가는 방향을 밑으로. 들어갈 때를 밑으로 그리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기기에 따라서는 위로 그리는 기기도 있어요. 위로 그려지면은 여기가 발열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흡열이라고 쓰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발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밑에가 흡열이니까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슬이 다 풀렸어요. 그러면 이제 무정형 고분자가 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정하게 열이 들어가다가 얘는 무시하라고 했었죠? 하다가 쭉 가다가 어디에 도달하게 되면 결정이 녹는 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결정이 녹으려면 흡수해야 돼요. 열을 내보내야 돼요. 흡수해야지 녹거든요. 네, 여러분 근데 아무것도 없는 멜팅 상태에서 그러면 결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다시 결정이 녹으려면 흡열이야? 발열이야? 흡열. 그런데 다시 녹은 게 결정화하려면 반대니까 발열이에요. 일단 결정이 녹으려면 이제 흡열을 하기 때문에 밑으로 픽이 그려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다 녹으면 일정해진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 낮은 온도에서 스캐닝하면 이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DSC 아마 찍을 텐데 이게 나타나지 않고 그냥 플랫하게 가다가 떨어져서 올라간다. 근데 거꾸로 여러분께서 녹인 것을 다시 냉각시키는 온도를 빼라는 DSC를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결정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반대 방향으로 스피닝을 하면. 이해되세요? 그래. 네. 그래서 영상 볼게요. 볼게요. TG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료의 연료량이 갑자기 증가하고, 그쵸? 저희가 열할 때 쓰는단 말이에요. 같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표준 물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게 된다. 맞아요. 열량이 더 들어가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시료로 유입되는 연료량의 차이는 DSC 곡선에서 급속한 감소를 일으킨다. 맞죠? 네, 이해되시고. 다음, TM에서는 시료에 있는 결정들이 일정한 온도에서 녹기를 원하므로 열의 흡수가 일어나고 표준 물질과 온도를 같게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열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렇죠? 투입되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관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얼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DSC를 찍는다고 하면은요. 그럼 얼음은 녹는 점이 몇 도예요? 얼음 0도죠? 얘는 뭐 0도부터 녹기 시작해서 1도에 완성되지 않죠? 얼음은 딱 0도에서 녹죠? 얼음을 찍는다면요. 이렇게 이거 좀 잘리는데 이게 브로드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뾰족하게 나왔다가 올라가요. 저분자는 그래요. 근데 고분자는요. 폴리에틸렌은 110도부터 녹기 시작해서 이렇게 브로드하게 나와서 120도에서 완성돼요. 저분자는 멜팅 포인트가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근데 고분자는 멜팅 포인트가 어떤 레인지를 가져요. 그게 저분자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110도에서 시작해서 120도까지. 왜 그러냐면은요. 고분자는 분자량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 사이즈도 다 달라요. 그래서 결정이 작은 애는 낮은 온도에서 녹을까요? 높은 온도에서 녹을까요?
결정이 작아. 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는 낮은 온도에서 녹고요. 결정이 큰 것은 높은 온도에서 녹아요. 110도에서 녹는 애, 115도에서 녹는 애, 120도에서 녹는 애 이런 애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브로드한 레인지를 갖는다. 그게 저분자하고의 다른 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얼음과 같은 저분자를 가지는 순수한 물질과는 제도적으로 고분자 시료는 다 분산성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다 분산성? 분자량이 서로 다른 애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 사이즈도 다르다. 그러니까 작은 애는 빨리 녹고 큰 애는 뒤에 녹는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드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융 깊이가 넓게 된다. 만약에 고분자도 단분산성이라면 뭐 그렇지는 않지만 얘도 뾰족하게 나올 거예요. 피크가. 근데 다분산성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 어떤 애는 결정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많이 밑으로 내려갈까요? 아니면 조금만 내려갈까요? 결정이 적어. 그렇지? 조금만 내려가고요. 결정이 많으면 많이 내려가요. 결국엔 여기를 적분해서요. 이 면적이 결국에는 그 고분자의 결정화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적분해서 이 크기를 가지고 결정화도가 몇 %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준할 수 있다. 보세요. 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결정화되는 거. 녹는 게 아니라 결정화되는 거예요. 녹아서 올라가는 거. 결정화되면은 흡열이다, 발열이다? 발열이기 때문에 위로 피크가 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양의 열이 일정한 온도에서 방출되는 과정이라 결정화는 열이 나오면서 결정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크가 위로 뜬다. 하셨죠? 그래. 예. 그래서 시험에 DSC의 원리를 적어라. 이거 시험에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시험에 나오고 DSC 원리 적어라 하면 쭉 이렇게 적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 지금 시험 문제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딱 잘 해놨다가 시험 볼 때 잘 쓰면 된다. 그래서 제발 좀 시험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 기말고사를. 그쵸? 여러분 뭐 열심히 하는 것 아는데 하여간 시험을 좀 잘 보도록 시험을 완성도 있는 답안지를 쓰도록 좀 노력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돌려보세요.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중으로 할 때는 여러분 하고 나서 이것들 바래 공부 이렇게 안 해. 다 풀어야 되고 그냥 막 이렇게 마음 먹고 좀 하는데 여러분 보니까는 또 이게 마음이 약해지네. 보면 안 돼.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하여튼간 좀 잘 하세요. 좀 잘해라. 마음이 아프게 하지 말고 저를. 끊겨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거 DSC 기기를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DSC 기기 있죠?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어요. UV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그 화학분석 기능사 할 때 여러분 UV 찍으셨죠? 고만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기기는 한 얼마나 할까요? DSC 뭐 UV 이런 거는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네, 정말 그렇게 싸진 않지 이런 기기. 조금 더 써봐요. 40만 원보다 조금 더 쓰면 응? 더 많이 써야겠다. 1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거 아니고 5천만 원. 5천만 원이고요. 여러분 2학년 가면은 이제 저기 안양천 여기 흐르잖아요. 그 물 퍼다가 여러분 그 안에 중금속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분석하실 거거든요. 근데 너무 바람직하게 중금속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어요. 다 기준 이하로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잡히는데 여하튼 그래서 제가 맨날 물 풀어 다녀요. 여러분한테 분석시키려고. 근데 그 기기 이름은 ICT인데 그거는 1억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비싼 기기들이 기기 분석 시험대에 있다. 요거는 5천만 원인데요. 조그맣게 생겼고 여기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뚜껑을 열면은
뚜껑을 열면은 이 두 개의 그 자리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는 고분자 샘플을 놓고 여기다는 그냥 빈 상태로 찍는 건데 여기 위에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샘플을 담는 홀더가 있어요. 그리고 샘플에다가 고분자를 넣고 뚜껑을 닫고 이거 딱 이렇게 실링한 다음에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으면 이렇게 올려놓는 게 보이시죠? 센서스 이렇게 올려놓고 고분자 넣고 여기 샘플 아무것도 아닌 빈통 넣고 그런 다음에 뚜껑 닫고 또 뚜껑 닫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화해서 뭐 분당 5도씩 올려라 라고 해서 그냥 엔터만 딱 치면은 분당 5도씩 올리면서 그 GSC 서모그램을 찍는 거예요. 다이아그램을 찍으면은 길이가 여기 T집이고 여기 TM은 여기서부터 여기고 맥시멈 값이 맥시멈이 나오는 TM은 얼마고 이런 것을 알려주고요. 이 적분한 값이 면적이 얼마여서 결정하도가 얼마다 이런 것도 다 알려줘요. 굉장히 유용한 기기다. 되고 그럼 보통 TG는 뭐 마이너스 100도도 있고 마이너스 60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스캐닝 하려면은 마이너스 60도다. 그러면 마이너스 60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스캐닝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기에 장치가 있어가지고 온도를 낮추는데요. 그것 또한 1000만 원 하거든요. 우리 학교에는 그거는 없고요. 여러분 어떤 고분자의 온도를 낮추려면 일반적으로 뭐 쓰면 좋을까요? 여기다 뭘 갖다 확 부으면 되거든요. 뭘 부으면 온도를 낮추는 데 쓰이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그렇죠. 액체질소. 액체질소를 거기다가 확 부으면은요. 여러분 액체질소 보셨어요? 언제 봤어? 봤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그 니트릴 장갑 담는 그거 봤어요? 그게 액체 질소예요. 그게 마이너스 200도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 확 부으면 온도가 누두두두 떨어져 가지고요. 마이너스 150도 되고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엔터 치면은 자기가 이제 마이너스 120도부터 스캐닝 해라. 그럼 마이너스 120도에 평균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분당도 5도씩 올리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뭐 고분자 회사 가면 뭐 LG화학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이런 거 써가지고 고분자 많이 분석을 하죠. 어차피 2학년 중에 한 명이 자기 LG화학 됐다고 너무 기뻐서 와가지고 막 이야기 하는데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고 대면 수업을 하니까는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대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런 거 없어? 네. 그래요. 됐고 여기까지가 이제 DSC예요. 예, 그래서 DSC는 중요하니까 별표 치고 원리를 외워놓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잠깐 볼게요, 여러분. 책 105페이지. 네. 이 책이 좀 어렵죠, 여러분. 그쵸? 글을 좀 어렵게 쓴 것 같아. 이 저자가 자기 색깔이 확실해가지고요. 이렇게 뭐 자세히 설명 없이 되게 간결하게 썼는데요. 하여튼 105페이지에 지금 TG를 결정하는 방법 해가지고 우리가 방금 복습했었던 내용 나오는 거죠. S 온도에 따른 비부피를 측정해서 TG를 측정한다라는 내용 나오고 넘어갈게요. 106페이지 보시면은 TM을 측정하는 방법. TM은 이렇게 점프한다라는 거, 불연속면을 보인다, 불연속선을 보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DSC 나오죠. 예, 영어로는 풀네임은 디퍼렌셜 스캐닝 칼로리메트리. 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열량이죠. 그 열량법, 열량계라는 얘기예요. 메트리 하면은 그러한 법을 뜻하는 거예요. 측정 법을 메트리라고 부르거든요. 비스코메트리, 점도법 이렇게 하는 것처럼 칼로리메트리, 열량법이에요. 열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림이 107페이지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썼던 그림 가져다 놨고요. 네, 그렇게 하면 넘기세요. 108페이지에 TG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유부피, 뭐 분자 인력, 그리고 회전, 스티프니스, 4번이 스티프니스인가요? 넘어가면 5번이 사슬 길이, 5가지 요인에 대해서 했었고 6.6 TG에 미치는 공중압의 영향 이걸로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공중합체 하면 기억나세요? 여러분 공중합체가 뭐가 공중합체지? 영어로 코폴리마예요. 공중합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반복 단위가 2개 이상인 것? 오케이. 잘했어요. 반복 단위가 2개 이상인 것을 공중합체라고 합니다. 그럼 반복 단위가 하나인 것은 뭐예요? 호모폴리마고 우리가 단일 중합체라고 부르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냐면은요. 코폴리마에서의 TG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건데, 네. 그래서, 코폴리마 중에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랜덤 코폴리마, 뭔지 기억하세요? 예, 반복 단위가 그냥 랜덤하게 나오는 거예요. A 다음에 B, B 다음에 A, 이게 아니라 AA, BBB, AB 지멋대로 나오는 게 랜덤 코폴리마예요. 예, 그 경우에 TG는 A로 만든 호모폴리마가 있고 B로 만든 호모폴리마가 있는데 그 각각의 TG의 조성비에 비례해서 단조롭게 변화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얘가 30이고 얘가 50이면은 2개 반 섞으면 한 뭐 25 정도 나온다고요. 그리고 A가 많으면 적어지고 B가 많으면 커지고 단조롭게 변화된다라는 얘기예요. 뭐 그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은 보이시죠? 네, 랜덤 제가 얘기할게요. 이거 원래 안 그랬는데 오늘 그러네요. 단조롭게 변화하고 뭐 어떻게 변화하냐라면은 이렇게 변화한대요. 이거 있어요? 네, TG분의 1은 이 TG가 누구의 TG냐면은 코폴리머의 TG예요. A하고 B를 그러니까 1, 2, 1하고 2를 섞은 코폴리머의 TG예요. 그거의 TG는 1의 조성이에요. 얘가 0.3이다. 그러면은 2의 조성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둘이 합해서 1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 0.7이 되겠죠? 얘가 0.6이다. 그러면 얘는 0.4가 되겠죠? 그렇게. 그 조성비에 해당하는 거에 각각의 유리전이 온도. 그 조성비 곱하기 유리전온비 역수. 그렇게 곱하면은 그 두 가지로 섞여져 있는 고분자의 TG가 얻어진다고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TG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됐고요. 실험을 통해서 이건 이론적으로 뭔가 유도해서 낸 게 아니라 실험을 해봤더니 그렇대요. 그게 조성을 바꿔가면서 그 애들의 TG 값을 봤더니 그 조성비에 저런 디펜던시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식은 어디에 사용하냐면은요. 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공중합체를 만들고 걔의 TG를 굳이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그건 뒤에서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굳이 이 식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식은 어디에 유용하냐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어디에 유용하냐면요. 여러분 그 원이라고 하는 호모폴리마가 있어요. 걔가 결정이 너무 높아.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뭐가 굉장히 적은 거야. 결정성 고분자인데 결정의 양이 엄청 많아.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적은 거예요? 무정형 영역이 적은 거거든요. 그러면 TG가 관찰되기 쉬울까 어려울까? 너무 작으니까 양이. 어렵겠죠. TG가 관찰되기 어려워요. 그러면 걔의 TG를 알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걔를 원이라고 하는 애를 에다가 공중합체 2를 넣어가지고 걔 결정을 깨게 되면은요. 우리가 결정의 양이 줄어들고 무정형 영역이 점점 많아질 테니까 그 코폴리마의 TG는 관찰할 수 있을까요? 네, 관찰이 돼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3개의 조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각각의 TG를 측정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외삽을 해서 그 2라고 하는 녀석을 제로로 보냈을 때 그거는 결국에는 원의 TG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그런 컨셉으로 이제 하는 건데요. 한번
같이 봐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얘기해 볼게요. 결정화도가 높은 고분자의 TG를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여기서는 원이 결정이 높은 호모폴리마예요. 그래서 TG1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측정해도 안 나와. GSC 찍어도 너무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원에다가 누구를 좀 더 섞어요. 2를 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0.7, 0.3짜리 만들고 0.5, 0.5짜리 만들고 0.3, 0.7짜리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세 개의 공중합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는 섞었기 때문에 결정이 깨지기 쉽거든요. 그러면은 그 세 개를 찍으면 TG가 나와요. 네, 그 TG는 이 중에서 TG가 되는 거예요. TG1이 되는 거예요. TG2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TG가 되는 거지. TG가 3개 있어. 그럼 봅시다. 결정하다가 높은 경우 부정지 영역의 특성을 보기가 어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조성 범위에서 TG 값을 측정하고 그리고 이 시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외삽을 해가지고 호모폴리마 TG 원값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볼게요. 여러분, 만약 이 식이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중에서 누구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TG1을 구하고 싶은 거죠. TG1은 어떻게 구하냐는 건데 일단 W1은요. 1-W2예요. 예, 0.4, 0.7, 0.5, 0.5, 0.8, 0.2니까 W1은 W1-W2죠. 네, 그래서 얘에다가 1-W2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되셨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W2 얘는 TG1분의 1 얘는 TG1분의 마이너스 W2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W2도 있고 W2도 있으니까는 W2를 이렇게 공통으로 빼가지고 우리가 가로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W2 곱하기 가로 열고 뭐 분의 TG2분의 1 마이너스 TG1분의 1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리고 더하기 TG1분의 1 이렇게 정리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W2를 뽑을 거예요. W2를 뽑으면은 결국엔 W2 네. W2 여기 나오고 그리고 요게 TG2분의 1 맞아요. 그리고 요거는 TG1분의 1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되는 거죠. 가로 닫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되셔요. 네, 요거는 이렇게 돼서 바로 요건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요게 Y고요. 그쵸? 그리고 요게 X예요. 조성을 바꿔가면서 여러분 코폴리마의 TG값 측정할 거잖아요. 그쵸? 요게 Y고 이게 X면 얘는 그냥 상수 A, 얘는 B예요. 그러면 우리가 X는 무엇으로 그리고 W2로 그리고 Y는 TG분의 1으로 그림을 그리면 결국에는 Y는 AX 플러스 B인 뭐가 되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이 얻어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무슨 값을 구하면 TG1이 되는 건가요?
절편을 구하면 T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네. X가 W2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Y가 T분의 1? Y가 T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W2 조성을 0.3, 0.5, 0.8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샘플 몇 개 나온 거예요? 3개 나왔죠? 그거 갖고 DSC 찍어요. 그럼 각각에 대한 T값 나오나요? 네, 그 T값 3개 나오죠? 그것을 플롯하면 똥똥똥 이렇게 얻어졌대요. 네. 이 조성에 대한 T지, 이 조성에 대한 T지, 이 조성에 대한 T지. 그쵸? 그리고 이것을 직선이 얻어져.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W2가 W1의 T지니까 W2를 어디로 보냈을 때 0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쵸? 그게 W1이겠지. 0으로 띠띠띠 보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Y 절편이 바로 얘가 되는 거죠. Y는 A, X 플러스 딜 테니까 Y 절편이 Tg1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Tg1을 구하는 거예요. 원은 구하기 어렵던 애를 코폴리마를 만들어가지고 각각의 Tg 값을 얻고 그것으로부터 외삽해서 얻기 어려운 Tg1의 원 폴리마의 Tg 값을 구하는 거다. 이거 시험에 나오면 할 수 있겠어요? 데이터 한 2개 주고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두 조성에 대한 Tg 값은 이렇다. 이랬을 때 결정성이 굉장히 높은 원폴리마에 대한 T집을 여러분께서 외삽해서 구해라. 이러면 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정도법에서 Y절편을 가지고 절대정도 구하는 것처럼 고유정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연습해서 잘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말한 거는 제가 시험에 내려고 저도 열심히 적고 있어요. 네. 뭐 그 정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 이제 그게 110페이지 책도 잠깐 보시면 110페이지에 있는 TG에 미치는 공중압의 영향 해가지고 방금 우리가 책에서 했었던 조성비에 대해서 일정하게 어떤 변화를 거친다라고 하는 6.20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밑에 이 관계식은 비정질 재료의 양이 적어서 결정질 재료에 의해 전체 성질이 정해지는 결정하다가 높은 고분자의 T지를 예측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어떤 조성 범위에서는 불규칙성에 의해 결정화가 방해되는 랜덤 공중합체의 경우에 W1을 1 또는 W2를 1로 외삽하여 사용될 수 있다. 뭐 지금 수업시간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이제 7번째 보니까 용융의 연력화인데요.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앞방에서 했는데 이 얘기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자연현상, 자연의 변화를 어떤 열적인 변화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은 생명화학공학과고 우리 과가 원래는요, 여러분 67년도에 만들어졌대요, 화공과가. 그리고 우리 학교가 67년이니까 언제야? 그래서 원래는 맨 처음 학교 이름은 학과 이름은 공업화학과였대요. 그러다가 1990 몇 년도인가요? 그때 응용화학과로 바뀌었고요. 제가 이 학과에 임용됐을 때는 응용화학과로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화공과 하는 사람들이 막 뭔가를 설계를 잘할, 화공과는 여러분 주로 이제
어떤 플랜트를 설계하는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 화공과 사람들은요. 그래서 저도 화공과인데요. 플랜트를 막 공장을 짓는 거를 설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단위 조작에 막 중류 이런 게 배우는 것이 석유화학 공장 중립사 같은 것들을 설계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화공과 사람들이 주된 일이었었는데 화학 공장만 질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러한 개념이 생물학까지도 펼쳐져 가지고 어떤 공장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또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에는 화학과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생명화학공학으로 펼쳐진 거죠. 그래서 2009년에 저희 학과는 이름이 이제 생명화공과로 이제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여러분 공장 짓는 그러한 플랜트를 설계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거기에서 걔들의 세포를 잘 배양하고 정제하고 그것들을 분석하는 업무를 사실은 하고 있죠. 또 오히려 이제 생명과학이나 뭐 그런 쪽에 여러분이 훨씬 더 가깝고 공학의 개념, 화공과 뭐 하고는 점점 하여튼 멀어지고 있는데 화공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 연력학이라는 과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단위 조작 그리고 뭐 유체 역학, 물질 전달, 그래서 이동 현상 이런 것들이 화공과의 가장 기초적인 과목인데 저희도 원래는 다 있었어요. 우리 학과에도. 근데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이거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막 생각이 계속 들어서 과목이 이제 하나씩 없어지다 보니까는 생물 과목이 막 들어오고 지금은 겨우 남아있는 게 단위 조작 정도고 2학년 되면은 화학 공정 정도가 이제 화공과의 메인 과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말고 이 학번들 걔들은 이제 화공 양론을 배울 거예요. 1학년 2학기부터. 그래서 약간 커리큘럼이 바뀌는데 연력학은 보통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배우는 과목이고 상당히 어려워서 저도 굉장히 공부할 때 여러분 나이 때 되게 어렵게 느낀 과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해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지금 수준에서 왜냐하면 연립학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여하튼 그래서 어떤 현상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뭐 열적 흐름으로 해석하는 건데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의 현상 중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어떠한 변수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 거거든요. 어떤 것들의 변화를 가지고 이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 해서 막 공부를 해보니까는 깊숙비 에너지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그것의 변화 전과 변화 후가 있을 거잖아요. 변화 후의 값과 변화 전의 값을 차이를 비교했을 때 변화 후의 값이 작으면 결국에는 델타 G의 값이 음수면 그것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뭐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뭔가 그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 델타 G의 부호가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다 살펴보니까 델타 G의 부호가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진짜로 그렇게 갈까를 예측할 때는 델타 G를 가지고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깊숙비 에너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깊숙비 에너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그래서 델타 G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상태 2에서의 에너지 상태, 상태 1에서의 에너지 상태, 그 두 개의 차이, 그게 항상 0보다 클 때는 그것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고, 그러면 델타 G는 정체가 뭐냐 했더니 보니까는 여러분이 좀 알고 있는 델타 H는 여러분 알고 있는 뭐예요? 어서 좀 많이 봤을 텐데 일반화학에서도 엔탈피고요. 엔탈피 들어보셨어요? 엔탈피. TH 발음이니까 번데기 발음을 여러분 해주셔야 되고 엔탈피고요. 델타 H 마이너스 엔탈피 T 온도고 그리고 델타 S는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엔트로피예요. 여러분 엔트로피 들어보셨어요? 그래, 엔트로피, 여러분, 엔탈피는 어떤 반응과 관련돼서는 반응열을 뜻하는 거예요. 반응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놓고 흡수하고 하는 반응열과 관련된 게 엔탈피고요. 그럼 반응열하고 관련됐고, 그리고 엔트로피는
모든 자발적인 반응은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래.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그 얘기가 너무 신비로워가지고 제가 했던 동아리 이름을 엔트로피라고 정했어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뭔가를 예측한다는 게 그때는 되게 하여튼 저한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엔트로피가 의미하는 것은 무질서도예요. 무질서도. 그리고 모든 자발적인 방향은 그 무질서도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결국에는 자발적인 것은 질서적인 게 자발적인 거다, 아니면 무질서한 게 자발적인 거다. 그래, 무질서적인 게 자발적인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굉장히 질서정연하는 거니까 자발적인 게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막 떠들고 돌아다녀야 그게 굉장히 자발적인 거다. 무질서. 네, 그래서 여러분 떠드는 게 너무나 다양한 거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늙는 것도 굉장히 자발적이잖아요. 그렇죠? 피부가 질서 있게 있다가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무질서해지는 거. 자발적인 거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엔트로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그래서 무질서도에는 반응열, 이렇게 용융과 관련된 반응열과, 그리고 용융, 정연한 상태에서 녹는다는 것은 무질서해지는 거잖아요.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그래서 엔트로피 관점에서는 항상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용융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그게 엔트로피 변화가 적냐, 엔트로피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아니면 그게 크냐에 따라서 이제 잘 녹냐, TM 값이 낮냐 아니면 높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요. 여하튼 디스플 에너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엔탈피와 엔트로피로 표현이 되는데, 평형 상태에서는 녹는 점 TM에서는 여러분 그 변화가 없잖아요. 평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델타 G가 제로예요. 델타 G는 제로인데 녹는 점 TM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시간 쓸게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0을 넣으면 결국에는 0을 놓고 T를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T는 하면 녹는 점은 어떤 물질의 녹는 점은 델타 HM 나누기 델타 SM이 되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그러니까 녹는 전후에 있어서의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변화로서 멜팅 템퍼처가 정해진다고요. 그 물질마다 멜팅 템퍼처가 높은 애도 있고 낮은 애도 있는데 어떤 애들이 큰 값을 갖냐면은 엔탈피는 어떻고, 엔탈피는 클 경우, 그쵸? 엔트로피는 적을 경우에 TM 값은 커지네요. 그쵸? 어떤 재료는 0도에서 녹고 어떤 재료는 100도에서 녹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각각의 엔탈피와 엔트로피고, 그것이 큰 것을 보인다는 것은 엔탈피가 크고 엔트로피는 적은 경우, 변화를 통해서 생기는 그럴 경우에는 TM 값이 커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네, 그렇게 멜팅 템퍼처가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델타 H는 뭐냐? 이것은 녹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녹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뭐하고 관련되냐? 결국에는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결합력하고 관련이 되고요. 여기서 결합력은 여러분 1차 결합을 얘기할까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 2차 결합을 얘기할까요? 그렇죠. 2차 결합이죠. 2차 결합이 큰 애들, 예를 들면 수소결합이 크지요. 반대로 봤을 때 홀수보다. 수소결합이 큰 애들이 훨씬 더 델타 HM이 크니까 TM 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차 결합을 결정한다. 델타 HM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인력이 증가하면 델타 HM이 증가해요. TM이 증가한다. 2차 결합 중에서 하이드로즈 본딩, 다이크로인트렉션, 디스퍼전 홀수 순으로 TM 값이 위로 갈수록 올라간다. 그게 델타 HM 때문인 것이고, 그러면 엔트로피는 뭐냐? 엔트로피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건데, 여러분 녹는다는 것 자체는 질서적으로 가는 거예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려져 있는데 막 움직여. 그런 것은 그 무질서해지는 거지. 엔트로피 관점에서는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니까 용융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건데, 그러면 델타 S의 그 증가 폭이 결국에는 증가는 다 하는데 적냐, 크냐가 TM을 결정하겠죠. 그 증가 폭이 적으면 TM은 어떻게 되는 거야? 별로 안 무질서해져. 그러면은 TM은 커지는 거고, 네,
엄청나게 증가해, 물질소도가. 그럼 TM은 줄어드는 거예요. 낮은 온도에서도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확 증가돼 버리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 사슬이, 구분되는 이제 사슬이죠. 사슬이 뻣뻣한 사슬이 있고요. 사슬이 작고 굉장히 유연한 사슬이 있어요. 뻣뻣한 사슬이 고체였다가 액체가 됐을 때의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것과 사실 조그마한 것들이 굉장히 잘 움직이는 애들이 녹아서 액체가 됐을 때의 무질서해지는 정도가 뻣뻣한 애가 클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보드랍고 작은 애가 클 것 같으세요? 또 반대예요. 뻣뻣한 애는 녹아도 자기가 놓일 수 있는 상태가 몇 개 없어요. 뻣뻣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데 사실이 작은 애들은 녹아질 경우에 배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태를 가질 수가 있어서 델타 G, 델타 S의 변화는 뻣뻣한 애보다는 작은 애가 커요. 따라서 뻣뻣한 애의 델타 S 값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작게 만들어서 분모를 T를 키우는 거예요. 네, 그런 건데 이해 안 가면 어쩔 수 없고 굳이 용융에 따른 무질소도의 증가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항상 증가한다. 왜냐하면 녹기 전화가 녹고 후를 봤을 때 녹고 후가 훨씬 더 물질소하기 때문에 델타 S는 항상 플러스여서 녹을 수밖에 없는데 그 차이가 훨씬 더 사슬이 리지디티가 증가할수록 클수록 물질소 증가분이 작기 때문에 걔가 놓일 수 있는 배열의 상태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 옆에 있는 사슬에. 그렇기 때문에 델타 SM이 작아서 TM은 증가하고 반면에 사슬이 작으면 굉장히 변화할 수 있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엄청 무질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막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그렇기 때문에 델타 SM이 커져서 TM이 작아진다. 네. 이런 것들에 의해 TM이 결정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TM을 연력학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렇고 아까 전에 여러분 제가 고분자의 경우에 TM의 분포를 갖는다 이 얘기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얼음은 딱 0도에서 녹는데 고분자는 100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10도에서 완성된다고 했었죠? 그런 이유는 왜 그렇다 그랬지? 서로 다른 결정 크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서로 다른 결정 크기가 존재하면 그러면 그것은 결국에는 델타 HM에 영향을 주는 거냐, 델타 SM에 영향을 주는 거냐라고 하면은 델타 HM은 동일해요. 왜냐하면은 같은 인터랙션이니까요. 본드당 인터랙션 동일하지만 뻣뻣한 애, 큰 애는 뻣뻣하고 작은 애는 말랑말랑하니까 뻣뻣한 애의 엔트로피 증가의 분이 적어서 결국에는 큰 TM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분자를 이루는 사슬이 리지디티가 좀 서로 다른 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TM 값에서 분포를 갖는다. 그리고 그것은 엔트로피 증가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고분자는 다분산이기 때문에 다양한 크기의 결정이 존재하고 다양한 결정의 델타 HM은 다 똑같다. 왜냐면 본드당 인터랙션은 똑같아요. CONH 이렇게 인터랙션은 똑같지만 큰 애와 작은 애의 엔트로피 증가분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TF 값이 서로 다른 것을 보인다. 예, 그래도 뭐 이해하려고 노력해줘서 감사하고 요거는 여기는 시험을 안 내니까는 여러분 그냥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깁스 프리 에너지라는 게 있다는 거, 엔탈피, 엔트로피 그런 용어, 엔트로피는 무질소도를 의미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귀에 담아두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것들을 뭐 핸들링 할 때 또 깊게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귀를 이제 이런 서머다이나믹스 약간 촉촉히 촉촉다 뭐 이런 데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0분 쉬고 메타스테이블 아모포스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다녀오셔요.